지방분권은 시대 정신의 핵심입니다. 지방자치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 전방위적 분권을 이뤄내야 합니다. 이렇게 최종국의 국정 깊게 생각합니다. 내 고용에 나타나는 것이요. 연방제에 버금가는 그런 강력한 지방분권 구호를 만들겠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국회방송이 마련한 5부작 특집 토론 개헌이 미래다. 오늘 벌써 네 번째 시간. 오늘의 주제는 지방분권입니다. 이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에 과감하게 이양하고 그래서 중앙과 지방이 함께 동반 성장하는 시대를 만들자. 이게 이제 지방분권의 의미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연방제에 버금가는 과감한 지방분권을 이루겠다. 이런 공약을 내걸은 바 있죠. 이번 개헌에 지방분권의 정신을 어떻게 반영해야 할지 또 그것이 왜 중요한지 오늘 토론해 보겠습니다. 오늘 네 분의 전문가 모셨는데요.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죠. 먼저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의 김형기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자치법연구원의 김성호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오동석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한동대학교 법학부의 이구군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현행 헌법, 87년에 만들어진 현행 헌법에 지방자치 관련된 조항이 몇 개나 되고 내용이 어떤지 이거부터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게 좀 순서일 것 같은데 어느 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성호 부원장님? 네, 그 87년 헌법뿐만 아니고요. 우리나라 지방자치와 관련된 헌법상의 조항은 우리나라 그 재헌헌법 이후에 거의 그 두 조항 두 조항. 외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딱 두 조항.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내용도 보게 되면 사실상 이 지방자치의 어떤 본질을 보장하는 그런 내용이기보다는 이게 하나의 장식적인 그런 기능을 그동안 해왔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그 당시에 헌법을 만들 당시에 기본적인 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근대, 서양의 근대에서의 중앙집권주의적 국가 모델을 좀 염두에 뒀던 면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처음 정부를 이제 구성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어쨌든 분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임시적으로라도 뭔가 중앙집권주의적으로 치안 질서를 확보하는 데 일단 초점을 맞췄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런 것이 이제 헌법에서 좀 덜 반영되고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법률에 맡겨져 있었는데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이후의 사회 변화에 따라서 충분히 지방 분권적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한계를 우리 국회가 보여주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두 조항에 뭐라고 되어 있는 겁니까 도대체? 일단 지방자치단체는 뭐 재산을 관리하면 일단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규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정도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법령의 범위 아니라고 하는 것이 마치 법령에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지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으로 사실은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면 자율적으로 규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규율권이라고 하는 것을 헌법의 정신을 충분히 구현하지 못한 상황에서 법률로,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이 사실은 자치법이 아니라 지방통제법으로 이제까지 기능해 왔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런 것들을 바로 잡지 못하는 이제 그런 제 책임이 헌법에도 일부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90년대부터 이미 지방자치 선거를 계속 해오고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께서는 아, 우리 헌법에도 지방자치와 관련된 게 굉장히 많은가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냥 우리는 지방자치 한다. 필요한 건 법으로 정해라. 요거만 있는 거죠. 어떻게 보자면. 지금 헌법 130개 조항 중에서 2개 조항만 이제 지방자치에 관한 조항이었습니다. 뭐 다른 나라에 비하면 정말 빈약하게 짝이 없죠. 그래서 이제 87년 이후에 민주화되면서 지방자치가 부활되었으나
바로 이 117조가 헌법 117조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지방자치를 극히 좁은 범위 내에서 제한하는 예. 족쇄가 되고 있다. 예.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우리 이구은 교수도 계시지만 이 조항은 오히려 그 지방자치를 억압하는 독소 조항이다. 뭐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요. 우리나라 시작할 때 1948년도에 재헌헌법에서 그 중앙 집권을 좀 강화하는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상 지방자치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최소 지방자치라고 이제 두 조항을 넣었는데요. 그나마 군사정권 시대에는 지방자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안 했죠? 네, 그래서 87년도에 민주화를 하면서 처음 그 재헌헌법에 있었던 것과 매우 유사한 조항이 부활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지방자치가 부활되어서 아주 좋아했는데 따져보니까 최소 지방자치가 부활한 것이어서 더 이상 과연 이 나라가 이런 헌법 구조를 가지고 자유민주주의의 아주 중요한 기둥 중의 하나인 지방자치를 해나갈 수 있겠는가 이런 의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계에서 뭐 잘 알려진 대로 한국의 지방자치는 이할자치다 이렇게 돼요. 이할. 예, 그러니까 국세 지방세 비율이 8대 2니까 그렇죠. 핵심이 이제 재정권이니까 이할자치다. 근데 저는 사실 삼빈자치라고 이야기해요. 삼빈. 삼빈. 네. 권한도 없고 지방자치단체가 그다음 세원도 뭐 빈약하고 예. 그다음에 인재도 지방자치는 인재도 전부 수도권 집중되고 있고 인재도 부족하다. 그래서 저는 삼빈자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현 주소다. 이할자치, 삼빈자치. 예. 네. 정치 선진국들의 헌법에는 지방자치에 관한 것들이 풍성하게 담겨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 선진국 헌법 보면요, 독일 헌법, 스위스 헌법, 뭐 어느 나라 여러 나라 헌법을 보게 되면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와의 관계에 관한 규정이 그게 수십 조씩 다 있습니다. 네. 더구나 이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중앙 정부가 그 수행하는 사무에 대해서만 국회는 입법권을 행사하고 나머지는 다 지방의회가 입법권을 행사하는 거죠. 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재원 문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특히 중요한 국세 중에서 중요한 소득세, 소비세, 관세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지방정부하고 나눠서 써라. 나눴어라. 예, 심지어 스위스 헌법 같은 경우는 아예 그 국세의 그 배분 비율까지 연방정부하고 주정부하고 재원 배분 비율까지 예. 헌법에 정하고 있거든요. 헌법에. 그렇습니다. 법률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헌법에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외국의 헌법을 우리가 보게 되면 중앙정부가 자기의 권한과 재원을 자진해서 내놓지는 않는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각 나라가 헌법에서부터 이런 중앙지방 간의 관계, 재원국 관계, 또 사무관계, 또 입법권의 관계 이런 것들을 아예 헌법에서 갈름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그게 전혀 안 돼 있다 보니까 중앙정부 위주의 그런 중앙집권적 행정이 지속되어 왔던 겁니다. 그걸 이번 이제 개헌을 통해서 네, 네. 해소해 나간다면 아마 지방의 경쟁력이 높아지게 되면 국가 경쟁력은 저절로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개헌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국가의 지속 가능성이 과연 있냐 현재 상태에서. 대부분의 그 재정 전문가들을 만나보면요. 우리 고령화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대로 가게 되면 현재의 수준의 복지만 한다 하더라도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 네. 하는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단계에서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중앙지방 간의 관계를 헌법에서 새로 재정립해야 될 그런 아주 절실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에서 말씀을 이제 드리면 사실 이제 예로 들어서 드셨던 이제 독일이나 스위스나 이제 미국 이런 나라는 사실 이제 연방 국가인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우리는 연방 국가가 아니니까 지방 분권이 그 정도로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관점이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체제가 어떻게 잘 국민들을 위해서 작동하느냐라는 걸 가지고 연방 국가냐 아니면 연방 국가는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지방 분권을 잘 체제를 갖추어 가지고 논의를 이제 사회를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끌고 갈 거냐의 문제인 것이지, 우리는 연방 국가가 아니니까 지방 분권을 안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는 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좀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헌법의 지방자치의 내용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는 일종의 이제 방법론이고 지방자치를 꼭 해야 되나? 이 시대에 지방분권이 그렇게 중요한가? 이거부터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시면요. 이 표는 뭐냐면 한국고용정보원의 이상호 박사가 작성한 표입니다. 지방 소멸 위험 지수입니다. 우리나라 그 226개 기초자치단체 시군구인데요. 예. 그 중에서 이제 앞으로 30년 이내에 소멸할 수 있는 자치단체를 봤는데 이 빨간 부분이 앞으로 30년 내에 소멸합니다. 소멸한다는 건 뭐예요? 아예 그 인구가 없어지고 예. 자치단체 자체가 이제 없어지게 되는데 예. 2005년에 이렇게 퍼렇게 큰 문제 없습니다. 지금부터 한 12년 전에 작년 7월에는 이 선으로 벌어졌습니다. 이게. 거의 전국적인 예, 이게 지금 이대로 가면 지방이 소멸하죠. 이게 지방 소멸론이 이제 일본의 그 총무장관을 지낸 마사다 히로야 장관이 이제 일본의 지방 소멸을 해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왜 지방 소멸을 하느냐? 20세에서 39세 사이에 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성이 농촌에서 사라져요. 지방에서. 예. 그 청년들이 전부 수도권으로 몰려듭니다. 수도권으로 몰려들면 동경으로 주로 몰려들면 이제 집값이 오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일자리가 없으니까 비정규직 이거 취업을 청년들이 그러니까 결혼을 기피하거나 결혼을 늦게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출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사다 히로에 의하면 지방이 소멸하면 결국 일본이 장기적으로 쇠퇴하고 소멸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 지금 일본이라고 그러셨는데 전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더 심각하게 벌어지고 지금 있죠. 벌어지 훨씬 좀 전에 보여준 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막으려면 뭐냐? 이제 마사다 히로야 장관도 그렇게 얘기했듯이 수도권 집중을 막아야 돼요. 뭐 수도권 집중은 어디서 초래되느냐? 1968년에 그 한국 주한미 대사관 외교관을 지닌 그 그레고리 핸더슨이 한국 그 소용돌이 정치라는 책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대한민국에서는 고도의 중앙집권 체제가 수도권 집중을 초래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그 현재와 같은 수도권 집중, 인구 50% 정도가 수도권에서 살고 이 현상은 중앙집권 체제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바꿔줘야 수도권 집중이 막을 수 있고 완화될 수 있고 그래야 이제 저출산이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혀 경제학자입니다만은 저출산 정책에 다 실패해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 수도권 집중을 완화시키는 정책을 취해줘야 되는데 그게 뭐냐? 중앙집권 체제를 지방분권 체제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려면 획기적인 지방분권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헌법을 바꿔줘야 된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연방제 분과는 지방분권 개헌을 해야 된다는 것은 바로 대한민국이 장기 지속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소멸을 막기 위해서 절체절명의 과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지방만 소멸하는 게 아니라 나라 전체가 소멸하는. 나라 전체가 장기적으로 소멸을.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은 사실 지방의 어떤 인재나 재원이나 이런 것들을 다 빨아들이는 이 구조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한 10년 동안을 살펴보시면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만 생각해 보아도 우리 중앙정부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실제로 풀어야 할 문제들을 제대로 풀지 못하고 국가적 어젠다를 제대로 세팅하지 못하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져 왔습니다. 거기다가 저성장까지 겹쳐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중앙정부가 과연 이 문제를 다 풀 수 있는가에 대한 국민적인 의구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는가? 저는 플레이어를 여럿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능적 권력 분립이라고 그래서 입법, 행정, 사법을 분립해서 서로 견제와 균형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이 공간적으로도 권력 분립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치의 힘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혁신하면서 240개 정도의 플레이어들이 우리나라 전체에서 뛰면 그 안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에너지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권력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갖기 시작하면 놓기 싫거든요.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고 국회에 모든 게 집중되어 있는 이 권력을 놓기 싫기 때문에 지방분권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는 중앙정부와 국회에 대해서 국민들이 압력을 행사해야 되는데 근데 솔직히 우리 국민들 가운데는요, 지자체 실시하고 뭐 몇십 년 됐습니다만 걸핏하면 감옥 가고 지방의원들은 물난리 났는데도 외유나 간다 그러고 그래서 이미지가 좀 안 좋은 것도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여전히 좀 국민들에게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까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중앙정부의 실패에 대해서 말씀을 예, 하셨는데 저는 약간은 좀 결을 좀 약간은 좀 달리하는 면이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지방 분권이 유일한 답이다 아니면 지방 분권은 무조건 하기만 하면 잘 될 수 있다 이거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제 지방 정부에 대한 불신이 그동안 좀 주민들에게 있었냐면 거의 30년이 다 돼가도록 지방 정부에게 실적 권한이 안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뭔가 해보려고 하더라도 중앙 정부와는 다른 관점에서 뭔가 정책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더라도 조례 입법권 자체가 제약되어 있는 데다가 일일이 다 중앙 정부에서 감시 통제를 하게 되고 조례에 대해서도 일일이 그 여러 가지 상세하게 통제를 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니까 이게 지역마다 달리 접근할 수 있는 경험들이 축적되지 못했고 그러니까 다 뭐 지방자치 해봤자 달라진 게 없다라든지 이제 그 과정 속에서 결국은 그 실제로 지방 분권이 어떤 점에서 필요한지를 이제 그 체험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들이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한 번도 제대로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다 이제 계속 왜 이제 이 세 분 모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헌법 개정을 얘기를 하냐면 이게 법률로서 그나마 좀 뭔가 숨통이 트여져 왔다라고 한다면 지역 주민들의 판단에 의해서 어떻게 그걸 체제를 바꿔야 될지라고 하는 것들이 충분히 논의가 됐을 텐데 이제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 기댈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절박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헌법을 통해서 이 권력 관계 자체를 재구성해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과연 미래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는 이미 각종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지표들이 되게 안 좋은 쪽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것들이 바뀌어질 가능성들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지적하셨어요. 그러니까 지난 몇 년 사이에도 보면 성남시나 서울시 같은 데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하면 중앙정부랑 충돌이 생겨가지고 번번이 대법원으로 가고 이런 모습을 봤는데 지금 오 교수님 말씀은 그런 권한을 좀 대폭 줘보고 각 지자체가 나름대로 특색 있게 하는 걸 경쟁시켜서 좀 일부 실패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속에서 성장이 나온다. 그 말씀인 거잖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가장 경쟁이 필요한 곳은 국회라고 봅니다. 국회는 입법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 눈치를 조금 보는 것 외에 또는 언론의 눈치를 보는 것 외에 다른 입법기관이 없으니까 눈치를 전혀 보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큰 우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을 개정해서 서울시 의회나 경기도 의회나 경상북도 의회에 헌법이 보장하는 정도의 입법권을 준다면 국회가 지금처럼 경쟁 없는 독점을 누리지는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개선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저는 한 가지 촛불 그 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것과의 연장선에서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작년 10월 말부터 지난 한 5월 정도까지 우리 대한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이루어낸 이 민주주의의 어떤 퇴행을 막는 어떤 그 성과, 이것은 혁명이라고 불릴 정도이고 또 세계 이곳저곳에서 많은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직 대통령을 탄핵하고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켰는데요. 과연 이것만으로 촛불 혁명이 완수된 것인가? 광화문에 100몇십만 명이 모여가지고 과연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를 다 풀어낼 수 있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이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자치의 공간으로 돌아가서 그 자치의 공간에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은 스스로의 책임 하에 풀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우리 헌법이 그것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촛불 시민들, 광화문에 100수십만이 모였던 그 촛불 시민들을 자치의 공간으로 돌아가시게 하려면 헌법을 지방분권형으로 개정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개헌을 꼭 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요. 그동안 우리가 지방분권을 하고 지방자치를 한다고 하면요. 지방자치가 뭐냐면은 살림을 내주는 겁니다. 그렇죠. 중앙정부가 지금까지는 독점해왔던 것들을 이제는 지방정부에게 살림을 내서 자기 스스로 재원을 마련해서 자기 살림을 할 수 있도록 주민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지방자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방자치 하면서 그 과정이 없었단 말이죠. 여전히 중앙집권적인 그런 관선시대의 그 시스템을 유지를 해왔단 말이죠. 오히려 지방자치 시시할 단계만 하더라도 자치단체의 그 재정 자립도가 62%가 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56%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20년 전보다도 지방정부의 재정 자립도가 낮단 말이죠. 이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 중앙정부가 권한을 계속해서 더 오히려 지방을 쥐고 있다. 다시 말하면
갑으로서의 갑질을 하고 왔다. 사실 그래서 이게 나는 중앙정부의 갑질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도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국민들은 그동안에 지방분권 얘기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니 지방정부한테 분권이 많이 됐을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니죠.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다. 우리 변화가 저 없었다. 지방분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제 이 정도 말씀 나눈 것 같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헌법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 누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예. 제일 중요한 게 자기 결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살림을 자기가 살려면 자기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게 바로 이제 입법권입니다. 예, 그래서 중앙정부가 꼭 해야 될 일, 사무, 권한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일에 대해서 지방에 관해서는 자기가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방의회가 조례를 통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방 정부가 주민의 제대로 된 대표기관으로서 역할만 하게 해준다면, 지역 주민들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요구들, 또 지역 발전에 대한 창의적인 계획들, 예. 이런 것들 스스로 결정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거와 반드시 따라가야 될 게 이제 재정 문제, 예, 자주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이 부분. 근데 이 부분을 그러니까 입법권이든 재정권이든 이걸 논의하기 위해서는 국회나 또 중앙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결단이 좀 필요한 거죠. 자기 것을 드러내는 그런 어떤 과정이 필요한데 이건 국민들께서 지지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예, 힘든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치재정권, 입법권이라는 게 어떤 건지. 지금 대한민국이 현재 처하고 있는 상황이 이대로는 현재 어떤 국가 시스템으로는 지속 가능한 발전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아까 저출산 문제, 인구 절벽 문제, 장기 침체 문제, 이게 문제예요. 자치권이나 추상적인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절실한 과제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크게 세 가지의 개헌 방향이 설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헌법 1조에 헌법 1조라는 이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 되어 있습니다. 네. 2조는 모든 권력은 국민부터 나온다. 그렇죠. 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다, 혹은 대한민국은 지방분권적으로 조직된다라든가 프랑스처럼 이 헌법 1조에 넣어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프랑스가 2003년에 지방분권 개헌을 할 때 1조에 넣었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프랑스가 유럽에서 가장 중앙집권 체제입니다. 그렇죠. 예, 이런 체제로서는 프랑스가 예컨대 유럽을 주도할 수 없다. 예컨대 독일에 지금 처지고 있잖아요. 독일과 프랑스 항상 경쟁 관계인데요. 네, 네. 그래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획기적인 국가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헌법 1조에 아예 지방 분권적으로 조직된다는 걸 선언하자, 이런 게 이제 합의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프랑스보다 더 고도로 지금 중앙집권 되기 때문에 이런 1조에 선언해두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방금 김성호 박사님 말씀처럼 입법권, 재정권, 행정권을 지방정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에 보장해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지역 대표용 상원을 둬야 돼요. 현재와 같은 단원제인 국회 체제로서는 전부 수도권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 국회는 현재 국민을 대표합니다. 지역을 대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대표하는 인구비로 뽑히는 그런 하원의원과 그다음 지역을 대표하는 지방 정부를 대표하는 크든 작든 상원의원. 예, 똑같은 뭐 미국처럼 동수를 하든가 약간 이견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상원의원을 둬야 대한민국이 정치적으로 통합되고 그다음 사회적으로 통합될 수 있고 미래 장차 통일에 대비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 우리 인구 반도 안 됩니다. 그럼 저 북한을 우리가 끌어안으려면 상원제를 두어서 끌어내 가야 되는 거죠. 독일처럼. 예.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지방 분권형 개헌의 큰 대강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김명 교수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요? 여러 가지로 좀 이제 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큰 줄기에서는 대단히 지지하고 찬성하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이번 개헌이 우리 대한민국의 헌정사가 중앙집권에서 이제 지방분권형으로 바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일조에 필요하겠네요. 일조에 그것이 필요한 측면도 있고요. 제 생각에는 그것과 함께 그 기본권 안에 주민으로서의 자치권을 넣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 교수님이나 저는 헌법 전공하는 사람인데요. 헌법 이론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자면 헌법에 있고 그 헌법에 따라서 국회가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 자치권을 보장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또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국민이
국회가 잘못할 때 그것을 문제 삼을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기본권 안에 자치권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앙정부가 자치권을 침해하는 입법을 했을 경우에는 헌법소원이나 다른 방식으로 맞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다른 부분은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재정 조정 제도가 아주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정 제도. 왜냐하면 아까 그 판넬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지금 현 시점에서 이미 수도권과 그 이외의 지역의 재정 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근데 이것을 그대로 둔 채로 지방 분권 지방자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 될 수가 부익부 민익빈 되겠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그다음에 지방 정부들 사이에 중에도 잘 사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사이에 뭔가 이렇게 재정적인 어떤 보탬이 서로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시행할 수 있는 헌법적인 근거를 좀 마련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이 깁니다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지방자치는 직접민주주의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풀뿌리 자치가 가능하고 강조되도록 하려면 직접 그러니까 주민 발안, 주민 소환, 또 주민 입법, 또 주민 투표와 같은 여러 제도들이 헌법 안에 근거가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네. 저는 좀 기본적으로는 이제 비슷한 방향이긴 한데 어디에 이제 강조점을 두어야 되느냐에서 좀 차이가 있다고 좀 생각하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헌법 개정의 문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현실적인 권력 관계를 바꿔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헌법 1조의 그런 의미보다는 아까 우리 이국은 교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쨌든 과거의 조세법률주의니 죄형법정주의에 의해서 입법권이라고 하는 것이 국회에 독점되어 있는 것을 분산시키는 이제 그런 이제 권한들을 지방의회가 독자적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방의회가 어쨌든 국회의 중앙정부의 법률 독점권에 대해서 그것들을 나눠 가지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87년 민주화 이후에 어떤 시민들의 참여 요구라는 것들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국민들도 직접 입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입법권에 이제 3권이 또 분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국회하고 지방정부의 지방의회 그리고 국민의 직접 입법권. 이제 이 입법권의 이제 3권 분립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거기에 또 각각의 입법, 사법, 행정의 영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을 막론하고 국민들이 일정적으로 참여해서 그것들을 교정해낼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장치라고 하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담보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이제 담보할 수 있는 제도가 양원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의회의 법률제정권 내지는 조례제정권을 법률적인 중앙정부의 국회의 법률제정권에 거의 평등한, 대등한 관계에서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충분히 이미 법률을 만들기 전에 어쨌든 협치라고 할지요. 이런 것들의 어쨌든 사전의 민주적인 과정들을 강제한다는 의미에서의 양원제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두 개인 것이고, 하나만 더 말씀을 제가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사실은 헌법은 48년에 그렇게 단촐하게 규정이 되어 있긴 했지만 적어도 재헌의회의 국회의원들은 정부 조직법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지방자치법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지방자치를 지역 주민들의 직선에 의해서 이렇게 구성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정부가, 행정부가 이제 치안 질서 유지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선거제가 아닌 임명제로 바꿔 놓게 되고, 그리고 또 사실은 그 이전으로 더 올라가게 되면 사실은 향회라든가 이런 조선 후기에 어쨌든 나름대로의 지방자치 조직이 있었는데 이것이 일제에 의해서 1907년부터 시작을 해서 1930년대 이제 국가총동원 체계를 구축하게 되면서 사실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것으로 왜곡됐던 것들을 좀 우리가 되돌아보면 우리의 어쨌든 과거의 역사적인 어쨌든 흐름 속에서도 이제는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이제 과제인 것이고, 그것의 핵심적인 것들은 실질적인 권력 관계를 대등하게 만드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그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께서는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기가 사실은 좀 쉽지는 않거든요. 어려운 대목이 있어요. 네,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이나 국민들께서 꼭 알아야 되실 것은 왜 그러면 이 시점에서 이 개헌 속에 이러한 여러 입법권, 재정권, 양원까지 이런 제도 개선이 필요한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이런 이해가 좀 필요하거든요. 결국은 주민들이 자기의 삶과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의사결정하는 기관에 대해서 주민들이 자기의 목소리, 자기의 주장, 의견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그러려면 아까 우리 선생님들께서 하신 그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께서 좀 이해를 하신다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 상징적 의미로 헌법 1조에 넣자, 또 국민 기본권에 이걸 부여하자. 근데 너무 당연한 얘기라 네 분 다 아무도 말씀 안 하신 게 지금 우리 헌법에는 지방자치단체라고 써 있잖아요. 이걸 지방정부로 바꿔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아무도 언급 안 하셔서 제가 지금 언급한 겁니다. 그런 주장이 아주 강력하게 있고요. 또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지방 정부로 바꾸려면 우리 헌법의 다른 부분도 함께 바꾸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역사적으로 우리 헌법에서 정부라는 말을 이 국회와 사법부를 제외한 행정부를 일컫는 말, 대통령과 행정부를 아울러 일컫는 말로 써왔습니다. 그래서 지방 정부라고 만약에 쓴다면 이것이 이제 중앙 정부와 맞서는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이제 의회와 사법부까지를 포함하는 그 분권은 포함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방정부로 지방자치단체라는 이름을 바꾸어 쓴다면 현재 헌법의 중앙정부를 일컫는 말, 그 정부라는 말도 좀 바꾸어서 써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냥 그 헌법에 정부는 이렇게 써 있는 거를 다 중앙정부는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다. 지방 정부라고 쓰는 것은 단순히 용어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큰 이 국가 시스템 변화를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현재는 중앙정부, 국가가 그냥 중앙정부만이 국가가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거기 종속된 하나의 그 외청에 불과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지방부분 개헌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이란 국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구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같은 갑을 관계가 아니고 종속관계니 대등한 관계로서 역할이 구분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포함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정부로 바꾸는 것은 단순한 용어의 변경이 아니라 큰 구조 변화다. 그래서 이제는 지방정부가 자립성을 갖고 또 책임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자기들 돈 거다가 자기들 쓰고 아껴 쓰는 책임성을 갖고 단체장도 책임을 져야 돼요. 중앙정부의 의존적인 태도, 종속 속에서 뭔가 따오려고 하는 지역 이기주의를 벗어나서 자기 지역을 자기가 만들겠다 하는 진정한 자치 속으로 가야 된다. 그런 어떤 이 상징적으로 분권 시대를 연다라고 하는 용어의 표현, 또 헌법 1조에 넣든 뭐 이런 어떤 것들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상징적으로 정신만 놓는 게 아니라 그걸 구체적으로 담보하는 내용인 재정, 입법, 뭐 이런 행정권 이런 것들에 대한 세세한 내용이 헌법상에 반영이 돼야 한다. 요 두 번째 단계에서 아까 우리 이구은 교수께서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은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가운데 아니 우리는 지금 우리 군 단위로 보면 인구가 몇만 명밖에 안 되는데 저 서울에 가면은 뭐 수백만 명씩 인데 하고 우리 보고 알아서 하라면 우리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조금 더 좀 해주세요. 일단 그 걱정하시는 포인트가요. 함께 자치하는 것을 걱정하시는 거라기보다는 그 개개인의 시민들의 삶에 질이 떨어질까 봐 걱정하시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로 요 부분은 사실은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다 포함해서 우리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국민 개개인에게 보장하는 차원에서 좀 보장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치의 문제라기보다는 소위 내셔널 미니멈을 어디에 살든지 인간답게 살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려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요것만 정의가 된다면 그 기초 위에서 자치를 해나가는 틀은 예컨대 도시 지역에서 이렇게 사람이 밀집된 데서 하는 자치하고 또 상당히 멀리 그 부락들이 떨어져 있는 데서 하는 자치하고는 그 법률 차원에서 상당히 많은 어떤 그 변형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주 조직권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법에서 정부 형태를 하나로만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정부도 다 대통령제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의원 내각제를 하고 있는 정부가 하나도 없고요. 그런데 지방자치를 잘하는 나라들에 가보면 의원 내각제가 오히려 더 많고요. 근데 문제의 핵심은 어떤 형태로 지방자치 정부를 구성할 것이냐, 조직할 것이냐를 스스로 결정한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염려하시는 많은 주로 농촌 지역에 있는 곳에서 자주 조직권을 가지게 되고 내셔널 미니멈을 중앙정부가 보장해 준다고 하면 저는 이 문제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방금 우려가 상당히 좀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제 자주 조직권 문제이기도 하지만 자주 재정권이 문제입니다. 뭐 우리 지역에 세월이 없는데 어떻게 자치하려는 말이냐. 근데 앞에서 이미 얘기가 나왔습니다. 재정분권함과 동시에 재정조정제도를 취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방분권 체제가 대한민국의 장기 발전과 동시에 국가 경제 강화와 동시에 이제 전국 어디에서 살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국가 균형 발전 이 두 축을 갖고 접근해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 어느 이 두 조건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재정분권을 하되 부유한 예컨대 서울의 강남이 저 청송, 봉화, 저 경상북도 지역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조정 제도가 필요하고 또 중앙 정부가 이런 무안이라든가 한평 이런데 지원할 수 있는 전라도 낙후지역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두 가지 조정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거 반드시 가야 되고 지금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속에도 재정분권과 함께 재정조정제도를 반드시 포함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한국이다. 원 코리아라는 사상, 이건 이제 통일 사상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런 속에서 분권을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너무 중앙 집권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분권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사실은 지방 정부를 독립시키자거나 국가를 해체하자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연방 국가의 페더럴 스테이트의 그 페더럴의 의미도 뭐 제가 어디서 보기로는 포이두스라는 계약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어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분권의 문제는 분권적으로 국가 조직을 재건설하자라고 하는 것의 의미인 것인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까 지방 정부 간의 협조라든지 내셔널 미니멀이라는 그런 기준 속에서 국가가 해야 될 역할들이 여전히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지방 분권 내지는 자치의 원칙 중에 하나가 또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작은 단위에서도 스스로 결정을 하되 그 규모로서는 완전한 자립을 구성하기는 어렵다고 한다면 옆에 이웃에 있는 지방 정부와 같이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말씀하셨던 대로 그것만으로 부족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광역 정부가 거기에 또 기여할 수도 있는 거고 안 되면 이제 국가가 기여하게 되는. 그러니까 사실은 국가나 광역 정부가 작은 단위에 대해서 지시 통제하는 어쨌든 이런 구조를 거꾸로 바꿔낸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을 맞습니다.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작은 단위의 어떤 지역 사회, 지방 정부 차원에서도 충분히 광역이라든지 국가에 대해서 요구할 것은 요구해 가면서 자립성을 같이 공화적으로 협력적인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지방 분권하면 뭔가 이게 영남, 호남, 강원, 충청 다 독립하자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게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걸 좀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싶습니다. 지금 몇 분이 말씀하신 걸 제 식으로 쉽게 표현하면 알아서 혼자 먹고 살아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충분한 권한과 저걸 주되 국가 균형적인 의미에서의 조정이라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게 이제 균형을 맞추는 거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자치 입법, 자치 재정에 대한 얘기까지가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양원제 말씀 꺼내셨는데 이것도 조금 생소하실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현재 우리 국회의원은 인구 비례로 해서 지역구마다 이제 한 명씩 뽑지 않습니까? 양원제라면 저 인구가 적은 강원도에서도 한 3명, 서울시 전체에서도 한 3명, 뭐 이런 식으로 구성되는 국회 안에 상원을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인 거죠. 그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면. 예, 지금 지난번 선거구 조정하면서 비수도권의 국회 의석이 4석 줄어들었잖아요. 수도권의 국회 의석이 4석 늘어났습니다. 많은 비수도권 지역에서 통합되고 있습니다. 이 선거구가.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대한민국 망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인구가 지방에서 살 수 있게 해야 되잖아요. 지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 뭐냐. 지역이 희망을 주는 거예요. 이 희망은 뭐냐. 아까처럼 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 삶의 질, 문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희망입니다. 희망. 그 희망은 자존심, 자율성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여기 있어도 이류 시민이 아니라
똑같은 대한민국 시민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그 시스템이 뭐냐? 지방분권 체제고 그것의 정치적 표현이 지역 대표형 상원이다. 뭐 작은 지역이든 큰 지역이든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든 뭐 델라웨어 주든 근데 예컨 델라웨어 주는 하원의원 1명인데 상원의원 2명이에요. 그렇죠. 캘리포니아 상원이 똑같이 2명입니다. 이래 놓으면 지금 우리나라의 국가 정책이 이렇게 단원제가 되면 결국은 수도권 중심으로 정책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뭐 다른 국가적 의제는 그래 하더라도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가 지방 자치에 관한 거라든가 그다음 지역 간 갈등의 문제라든가 지역 간 협력의 문제를 다루는 그거를 그에 관한 입법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의회 그걸 뭐 상원이나 하든 과거처럼 참의원이나 하든 그걸 두어서 독자적 기능을 하게 만드는 것은 지금 굉장히 절실합니다. 그래야 통합이 돼요. 정치적으로. 그때 상원과 하원의 역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갈림질을 좀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 상원이 지역을 대표하는 원이 중앙에 꼭 필요한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동안 우리가 그 특별법, 지방분권 관련 특별법을 운영한 지가 벌써 뭐 한 20년 가까이 됩니다. 거의. 그런데 그동안에 지방분권을 위한 여러 이제 분권 과제들을 국회에다가 입법을 제출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국회에서는 지방분권과 관련된 그런 중요한 어젠더들을 아예 국회 상정도 안 한단 말이죠. 예를 들면 자치경찰 문제도 자치경찰을 도입하자고 정부 발의까지 됐는데도 상임위에서 발의는 됐는데 상임위에서 아예 상정도 안 해요. 교육자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동안에 지방분권을 국가가 의무 지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별법의 의무조차도 준수를 안 하더라. 결국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방법은 지방의 의견, 주민의 의견을 대표하는 뭔가가 원이 하나 필요하겠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양원제 만든다 이러면 야, 그 국회의원들 안 그래도 그냥 그 참 실망을 주는 분들이 많은데 또 새로운 원 만드냐 이렇게 말씀하실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한 현상이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예산철만 되면 시도지사, 시장, 군수들이 기재부나 국회에 와서 예산 따가기 위해서 줄을 섭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 세계 어느 선진국가 봐도 지방이 자기 지역에 꼭 필요한 예산을 받기 위해서 중앙부처에 와서 그렇게 손을 벌리고 로비를 하고 이런 나라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상원을 만들면 상원을 통해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게 만든다면 지방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 지역의 일에 더 전념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이번에 꼭 반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양원제에 대해서 다른 두 분도 좀 한 말씀씩만.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4.19 이후에 민주정부는 양원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고 나서 우리나라가 양원제를 하지 않고 효율을 위해서 단원제를 했습니다. 그것도 저는 중앙집권의 아주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였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단원제는 헌법 원리적으로 말해서 이 과거나 미래보다는 현재를 대변하고 또 인구가 많은 지역 또는 많은 계층을 대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국가라고 하는 것이 과거나 미래도 또 대변해야 되고 사람만이 아니라 땅이나 또는 환경이나 물이나 나무들이나 이런 것까지를 좀 대변해서 이 두 개가 함께 엮어져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의 많은 민주국가들에서 이 인구 비례 민주적으로 아주 충분한 하원을 가지고 동시에 여러 형태의 이 상원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것이 다 이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나라도 이제 민주화 30년을 지나면서 이제는 상당히 장기적이고 구조적이고 어떤 의미에서 좀 취약할 수도 있는 그런 이익이나 관점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 상원 제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지역 대표형 상원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독일 같은 나라에서 하고 있듯이 각 지방 정부나 또는 지방 의회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독일 사람들은 그걸 참사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따로 상원의원을 뽑는 게 아니고 독일의 경우는 따로 뽑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우리 현실에서는 더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처럼 주민들이 직선을 해서 상원의원을 뽑으면 그 상원의원 몇
몇십 명에 의해 가지고 또다시 중앙 집권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서요. 그것도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제 도지사를 하기보다는 상원의원을 하겠다고 많은 정치인들이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지금 예상하기 어려운 또 다른 중앙 집권의 재현이 있을 수 있을 그 것 같습니다. 말씀은 조금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현재의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을 당연직 상원의원으로 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 여러 가지 되겠네요. 방법인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저는 이제 여론조사를 몇 차례 해본 경험이 있거든요. 해봤더니 지금 이제 이국훈 교수님 말씀하시는 그 방안하고 상원을 간선하는 방안하고요. 직선하는 방안 뭐 이래 몇 가지를 가지고 해봤더니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전문가든 주민이든 직선을 선호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건 나중에 좀 이래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왕 만들려면 내가 내 손으로 뽑아야지 이게 이제 또 강한 그런 거죠. 의지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네. 오 교수님도 한 말씀만 요 대목에. 이거를 좀 뒷받침하는 몇 가지만 좀 짧게 하겠습니다만, 하나는 처음에 이제 선거구 인구 불평등의 문제를 우리 현재가 1대 4까지 허용을 했거든요. 지금 1대 2지 않습니까? 이제 그 이유가 도농 간의 격차를 인정한 거였거든요. 상대적으로 그 얘기는 뭐냐면 인구는 적지만 농촌의 이해관계를 대변한 대표성을 잃은 거잖아요. 네. 이제 그거를 보완하는 의미에서 저는 상원이 지역 대표로서 구성돼야 되는 면이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성이라고 하는 것들의 두 가지 측면을 좀 균형 잡게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아까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각자의 자치법권을 가지게 되면 국가 전체적으로나 어떤 법질서상의 갈등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거를 사후에 헌재로 가져가거나 법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전에 미리 의회 입법이나 예산이나 이런 배정 속에서 충분히 논의를 한다라고 한다면 비효율적인 사후의 분쟁을 조금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겠고요. 세 번째는 사실은 국가 정책의 이름으로 뭐 제주 강정기지도 그렇고 밀양의 송전탑이라든지 지금의 성주의 사드 문제라든지 또 평택의 주한미군 기지 문제 같은 것들이 국가 정치적 관점에서는 그것들이 필요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정말 자기의 삶과 관련 또는 생존과 관련해서 절박하게 그 자기의 의사 표현을 했었던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구조를 갖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뭔가의 문제점들의 문제 제기를 통해서 정말 국가의 정책이라고 하는 측면과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의사라고 하는 것들을 뭔가 조정해낼 수 있는 기구로서의 그런 점에서 양원 제도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뭐 토론 좀 마무리 지어야 할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핵심은 자치의 입법, 행정, 재정에 대한 권한을 구체적으로 헌법 안에 넣자. 그래서 그것이 작동되도록 강제하자. 이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상징적으로 이걸 헌법 1조에다 뭘 넣을 거냐, 지방정부라고 이름을 바꿀 거냐, 뭐 이거는 이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고요. 또 하나, 양원제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 뭐 대략 이렇게 크게 세 카테고리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아까 저도 잠깐 그런 말씀 드렸고, 우리 김성호 부원장께서도 말씀하신 게, 이 방송을 지켜보시는 많은 분들이 국회에 실망하고, 우리 정치에 실망하고, 지방자치단체장 또 지방의회에 실망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쪽에 하여튼 모든 권한을 주자, 뭐 하자, 그러면 막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개헌을 논의하는 이유는 제대로 작동하도록 권한도 줘보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하면 평가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하는 논의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이 논의에 참여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네 분 전문가께서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그나저나 국회 개헌 투기가 일단은 헌법 개정 논의의 중심 아니겠습니까? 국회 개헌 투기, 특히 국회의원들은 이 지방 분권에 관심이 많아요? 없어요? 어떻게들 보세요? 제가 저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에서 일을 좀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최소한 지방자치가 이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이런 장치들을 제안을 드렸더니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비판적인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보니까 지금 이제 개헌특위에서 이 문제가 제대로 작동이 되려 그러면 역시 그 우리 국민들께서 이 지방자치,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한 개헌,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가 좀 필요할 거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국회는 자기 권력을 놓기 싫어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저도 개헌특위 자문위원입니다만은 저는 이 지방분권 개헌이 되려면 대통령의 그런 연방제에 부응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하겠다는 그런 국정 철학에 더해서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압박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들의 특권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한민국 만드는 과정에 국회의원들 동참을 시켜는 거대한 그런 국민운동이 일어나야
저는 이 지방 분권 개헌이 성공할 것이라고 봅니다. 절대 낙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권력을 독점하면 항상 이게 기득권이 형성이 돼서 맞아요. 깰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회도 지금 단원제 국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입법권이 너무 집중되어 있단 말이죠. 따라서 국회도 양원제로 만들어주면 서로 그 입법 경쟁을 할 수 있고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국회는 양원제 싫어할 거 아닙니까? 아, 싫어하겠죠. 네.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예. 네, 양원제를 통해 가지고 국회도 서로 견제하고 경쟁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데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당들마다 그래도 조금씩 차이는 있죠. 뭐 비슷합니까? 전체 국회의원은 다 똑같나요? 어때요? 예, 정당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 예. 민주당이 조금 적극적이고 그다음 국민의당 뭐 이런 순위가 온 것 같아요. 정의당 진보적인 정의당은 조금 더 앞서가 좀 더 있나요? 앞서가 있습니다. 예. 제 생각에 이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어딘가로 좀 나눠줘야 된다, 통제해야 된다는 생각은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은 다 똑같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국회의원들 숫자를 줄이자, 특권을 줄이자, 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오늘 방송을 보시는 유권자들께서 그럴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들의 권한의 많은 부분을 우리가 직접 뽑는 또 다른 의회, 지방의회에다가 주자. 이렇게 결론을 좀 내려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첨언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일정대로 된다면 내년 지방선거에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를 하게 됩니다. 국회에서 지방에 충분한 권한을 주지 않는 그 반지방 분권형 헌법 개정안을 만약에 만들어서 국민투표에 붙였을 때 과연 그걸 밀어붙인 정당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가 있겠는지. 내년 지방선거가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도 성사시키고 그 헌법의 틀 속에서 지방의 실질적인 권력을 나누어주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도록 정치 세력들도 아예 그렇게 어떤 스케줄을 잡는 것이 그 개개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에도 더 부합하지 않겠는가 하는 지방선거 생각입니다. 이기려면 그렇게 해야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헌법을 개정하는 문제는 저는 권력 투쟁의 문제인 것이고 그렇죠. 기득권에 대한 어쨌든 주권자로서의 국민들의 거기에 대한 어떤 강력한 지지라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국회가 적어도 국민의 대표자라고 한다면 현재의 현실에 대한 엄정한 평가라고 하는 것과 국민들의 요청들을 저는 받아들여야 될 것이고 정말 국민들에게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입법권을 같이 공유하고 지방의회에 공유함으로써 함께 숙고할 수 있는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한다라고 하는 점에 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하나는 각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저는 좀 대응이 좀 강력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 같은 경우 서울특별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주도 특별자치도이고요. 또 세종도 특별자치시인데 어떤 특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의 입법권에 의해서 부여된 일종의 특권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은 정말로 우리 국가 체제가 지방 분권 체제를 균형 잡히게 간다라고 한다면 다 특별자를 좀 버리고 기본적으로 자치할 수 있는 어떤 자치 정부로서의 의미들을 공동으로 이렇게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고 또 국가 권력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함께하고 끌어들이는 이런 작업들 그러면서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지방 민주주의가 또는 자치가 보장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주민들을 설득해 내가면서 지방 정부 간의 연대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가는 것이 또 하나 이 개헌을 좀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국민들이 직접 주권자로서 저는 나서서 국회의 의결 없는 저는 국민투표를 해서라도 지방분권 개헌은 다른 모든 것에 앞서서 시행되고 일단 합의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국회 방송이 다른 것보다 좀 앞서서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 논의가 되어야 한다라고 선언하고 토론을 이렇게 조직한 이유거든요. 국회의원들한테 맡겨놓으면 그들의 기득권에 손대는 개헌은 어렵다. 그럼 결국 국민이 함께해서 국회를 압박해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 네, 그런 말씀드린 거죠. 마지막 한 말씀 한 30초씩밖에 못 드리겠는데 우리 이국은 교수님부터 네, 짧게. 네. 최근에 유명한 가수 부부가요. 제주도에 살면서 민박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프로가 되고 있는데 민박집에 모인 청년들이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뭔가 결정하고 함께 밥해 먹고 하는 모습이 되게 보기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의 자치의 공간에서 벌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전체만이 아니라 작은 그 풀뿌리 자치 공간에서 실제로 자치가 이루어질 때 담보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분권 개헌 반드시 이루어서 이 풀뿌리 자치에 기초한 대한민국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오동석 교수님. 사실은 우리 헌정사에 있어서 자치의 지방자치나 지방분권의 경험이 그렇게 긴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제에 의해서 그것이 억눌려져서 그렇지 충분히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겠고요. 항상 반독재 투쟁에서도 지방자치를 강조했던 것은 아직 그것을 경험해보지는 못했지만 끊임없이 그것들을 요청하는 우리의 요청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것들을 제도적으로 이제 확인하고 그것들을 국민의 뜻으로 확인하는 것, 그리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이제 지방분권 개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저는 인권을 보장하거나 증진하는 인권 개헌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결국 권력 관계가 재편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국회 중심의 그런 체제 아래에서는 인권을 보장하는 것도 결국은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맡겨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한다면 뭔가 국가와 주권자 국민의 관계를 바꿔낼 수 있는 개헌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좀 우리가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김성호 부원장님. 주민의 삶의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지방자치, 이걸 위한 개헌,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요, 우리나라 대법원 대법관들이 1년에 다루는 소송 건수가 대법원에 다루는 소송 건수가 4만 건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대법관 한 분이 3천 건이 넘는 건을 1년에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세계에 유례 없는 일이고,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이건 사법 서비스의 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법 단위에서 상고부를 둬서 국민들의 어떤 그런 사법 서비스를 손쉽게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연구를 해야 합니다. 이번 개헌 때 이 사법권의 분권도 함께 논의되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영기 교수님. 지방분권 개헌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저는 제1 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 소멸을 막고 대한민국의 쇠퇴를 막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 발전을 보장하는 이런 것이 이제 지방분 개헌이기 때문에 이는 빨리 해야 됩니다. 내년 지방선거 때 반드시 획기적인 지방분권 개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작년 또 올해에 걸쳐서 촛불을 든 민주시민이 있었습니다. 또 태극기를 든 애국시민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 촛불 시민과 태극기 시민들이 함께 지방분 개헌에 저는 등불을 들어서 이 참 불확실한 대한민국의 앞날을 밝혀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만은 대통령제냐 내각제냐 이것이 헌법의 핵심이 아닙니다. 국민의 기본권 또 지방 분권이라고 하는 것이 헌법의 핵심이다. 우리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논의에 동참해 주시고 국회를 향해 압박을 해야만 이번 개헌이 제대로 된 개헌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귀한 시간 내서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회방송 특집 오부작 토론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시간이고요. 다음 주는 국회 개헌특위위원장 그리고 각 당의 간사들이 출연합니다.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또 해내겠다는 약속을 우리가 받아낼 수 있을지 다음 주 토론에서 한번 체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